일본 정부가 금리를 0.2%만 올려도요, 중소기업들은 동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0.1%, 0.2% 정도 올려 도산할 기업이라면 도산해도 좋다, 그렇게 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왜 못 가는지 알아요? 정치가. 이게 전부 투표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해온 거 아니냐. 그 결과가 뭐예요? 국가 부채가 265%.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뭐가 최근에 가장 심각하냐니까 이 디지털 적자라는 거예요. 일본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뭐가 문제였냐니까 전부 각각이잖아요. 다 클라우드 사용인데 지금까지 일본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여기서부터 사용료가 엄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지털 적자가 5년간 약 2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모닝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제가 4번째 출연입니다. 이제 뭐 익숙하시죠? 오늘도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엔즈가 160엔 정도 갔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4월 29일하고 5월 1일 두 번이나 개입을 했어요. 그때 들어간 돈이 처음 4월 29일이 한 5조엔, 그 다음에 5월 1일이 3조 5천억 엔에서 4조 엔 정도, 그 합해서 9조 엔 정도가 며칠 사이에 들어갔는데 160엔 하던 것이 155엔으로 뛰었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개입하니까 152엔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 지금 아마 156엔, 157엔까지도 내려왔을 거예요. 계속 스물스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또 개입할 거냐고. 자, 이게 반복되면은 이게 무한 반복할 수 있는 돈이 일본한테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한번 그때 그 투자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6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 효과가 한 달 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말고 그게 써봐야 어차피 별 효과도 없는데 그 돈 가지고 일반 국민들 그냥 나눠주라고. 그 환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일본 국민들한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상당히 그 일리 있는 얘기 같아. 듣고 보니까 600억 달러면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그냥 사막에 뿌리듯이. 물론 이제 이런 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60엔 하던 걸 개입을 하니까 결국 152엔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버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환차로 인해 가지고 160엔 하던 게 152엔까지 올랐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번 돈이 꽤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1조엔인가 2조엔인가 뭐. 근데 사실은 투자한 돈보다는 적잖아요. 물론 뭐 완전히 다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번다고는 해도 그렇게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 문제도 있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이럴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금리가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 내로 한 3번 정도 내려오면 최소한 한 0.75 정도까지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엔고로 갈 거라고 봤는데 이제 올해 내로는 금리 인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스멀스멀 엔즈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600억 달러 썼는데 사실 일본이 쓸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냐니까 1조 3천억 달러 정도가 있었대요. 그게 이제 무슨 금액이냐니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4천억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올 초에도 한번 개입을 했었어요. 그때도 한 600억 달러 썼답니다. 그럼 지금 한 1200달러 썼어요. 그럼 4천억 달러 정도에서 1200달러 썼으니까 한 2800억 달러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일본이 바라는 거 뭐냐? 미국 달러 금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내려오기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그 다 실탄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 미국 금리가 내려와서 엔고로 가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지금 일본 은행에서 금리를 곧 올리겠다 얘기를 계속 해요. 하는데 지금까지 왜 못 올렸냐? 올리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 올린 거예요.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니까 일본의 경제가 지금 인플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해서 물가가 2%를 한 2년 정도 이어지면은 금리를 올리겠다. 이게 지금까지 일본 은행의 방침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뭐가 문제냐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물가가 오를 때는 경기가 좋아진 걸로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요. 왜 안 좋아진지 아세요?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가 왜 안 늘어나느냐?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수요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보면은 일본 대기업이 5.28% 임금을 올렸다. 야, 그래서 일본이 지금 막 이제 호갱기로 들어섰다. 이런 기사들 막 나오는데 그게 뭐 얼마나 흠한 얘기냐면은 대기업은 5.28% 올린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게 춘투라 그러잖아요. 노측과 사측이 임금 협상을 하는 걸 춘투라 그래요. 봄에 하기 때문에 춘투라 그러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결과물을 따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 일부라는 거예요. 전체 일본 노동자의 몇 %냐? 11% 조금 넘어요. 그럼 중소기업은 99.8% 중소기업에서 거기 종사하는 인구가 한 70%인데 이 70% 정도 이 노동자들에게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 정도 올라간다는 게. 그래도 어쨌든 뭐 최소한 3, 4% 정도 올린다 치더라도 그 정도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부 다 그런 거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또 차등이 있잖아요. 결국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2년 연속 지금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은 국내 수요가 축소되는 거잖아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게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디플레이션 되는 거죠. 그 디플레이션을 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리죠. 근데 금리를 올리는 순간 디플레이션은 더 갈 텐데 일본 정부가 올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럼 일본 은행이 올린다 그러냐? 이 소위 말하는 투기꾼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4월 29일하고 5월 1일 날 팍 올렸잖아요. 그때 투기꾼들은 된통 당했을 거예요. 160엔 정도 갔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막 달러를 사고 뭐 어쨌든 거기에 그걸 예상하고 했던 사람은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투기 세력에게 따끔한 하나 일침을 한 거죠.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언제 일본 정부가 뛰어들지 알 수 없으니까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쉽게 못 들어오게 일본 정부가 엄포를 넣는 거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일본 정부가 금리를 팍팍 올릴 수 있느냐? 천만에 0.1% 겨우 한번 올리면 올해 내로 한번 올릴 수 있을까? 두 번 올릴 수 있을까? 그래봐야 0.2% 정도. 근데 0.2%만 올려도요. 일본이 은행에 안고 있는 국채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거기에 잠재 손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져요. 그 감당이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또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은 또 은행에서 거의 무이자로 빌렸다가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은 동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0.1% 0.2% 정도 올려가 도산할 기업이라면 도산해도 좋다. 그런 기업들은 도산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일본 정부가 저금리로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것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생력이 굉장히 많이 상실된 거예요. 경쟁력이 많이 위축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감내하지 못할 기업들은 도산해도 좋다. 그런 각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왜 못 가는지 알아요? 정치가들이. 그게 전부 투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이 자민당은 항상 일본 정부를 바라보면서 손을 벌리는 기업들이라든가 여기에 편의를 봐주는 돈을 뿌리는 정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해온 거 아니냐. 그 결과가 뭐예요? 국가 부채가 265%.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결국 그 돈을 그 빚을 누구 때문에 졌느냐?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국민들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엔저가 계속되면은 결과론적으로 국가 부채를 경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유독히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엔저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달러가 그렇게 강하면 다른 나라 통화는 어떠냐? 이걸 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걸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달러하고 엔, 유로의 명목 실효 환율을 보게 되면은 2022년 1월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유로하고 달러는 이렇게 100에서 110엔 사이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엔화만 이렇게 보면은 거의 쭉 내려와서 지금 어디까지 옵니까? 85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달러에 비해서 한참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주요 7개국 G7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파란색 있죠? 여기 달러예요. 하늘색이 영국이고요. 노란색이 캐나다입니다. 주황색이 유로예요. 근데 엔화 보세요. 엔화만 이렇게 회색인데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2020년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G7만 그러냐? 선진국만 하고만 그러냐? 동남아 통화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싱가포르 강하죠? 인도네시아가 이 주황색입니다. 태국이 이 회색이고요. 이 모든 화폐들이 다 100 이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엔화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주요 통화의 명목 실효 환율을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일본 엔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10 가까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국이 한번 보세요. 한국이 0.9예요. 일본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자꾸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서 한국도 엔화 못지않게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걸 보면은 명확하게 달라요. 일본이 유독히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엔저가 계속 지속되는 이유를 뭘까?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금리, 달러와의 금리 차. 하나는 일본의 국력, 일본의 경제 펀디멘털이 어떤가. 여기에 따라서 엔화의 가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명확히 딱 드러나는 게 달러가
22년도에 그 4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쫙 올라왔잖아요. 이때부터 엔저가 급격히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달러와의 금리 차이가 엔저를 유도한 직접적 요인이다. 이거는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마이너스 0.1%였는데 지금은 이제 0%까지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금리 차가 거의 5.5%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자 그러면 한국은 한번 볼까요? 한국은 달러 금리가 올라갈 때 한국은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국은 3.5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꽤 많이 따라갔잖아요. 달러하고의 금리 차이가 2%밖에 안 돼요. 근데 엔화는 5.5%나 돼요. 이걸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차이가 많이 난다. 한국 원화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다르다. 우리는 금리를 따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화하고는 좀 다르다, 성격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펀디멘탈에 대해서 좀 보면은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관광 서비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달러가 계속 지금 많이 나가는 게 뭐냐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일본의 보험회사들 있잖아요. 미국계, 소위 말해서 달러계 보험회사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불한 돈도 이게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4년도에 들어와서 달러가 막 해외로 쏟아져 나가는 게 뭐냐니까 신니사라는 게 있어요. 신니사가 뭐냐니까 새로운 신자에다가 니사는 NISA, 소액 투자자 비과세 제도. 지금까지 일본은 주식에 대부분 누가 투자했나 하면은 기관이나 아니면 일본은행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했고 일반인들은 별로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별로 그게 메리트가 없었어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본의 돈들이 주로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연로하신 분들, 노년층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돈을 주로 어디다 두느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은행에 저금하거나 아니면은 장롱 속에다가 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잠자고 있는 이 자본을 어떻게든 활용하면 좋겠는데 이게 도저히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그동안 어떤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주식이 막 급상승을 하니까 이 열매를 일본 국민들도 좀 따먹어라 그런 취지에서 신니사 정책을 편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소액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거의 면제해 줘 버린 거예요.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거의 안 매기는 거예요. 그 제도를 원래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은행에서 통장이 등록한 게 급증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돈이 들어왔나니까 7조에서 9조엔 정도 돈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왔죠. 근데 그 돈이 일반 개인이 직접 주식을 사느냐? 그것보다는 신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 신탁에다가. 그럼 거기다 신탁해 놓으면 주로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금액이 한 60% 가까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달러를 사잖아요. 그럼 엔화는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엔저로 가게 되는 하나의 큰 요소라는 거예요. 일본은 금리 차로 인해서 엔저로 가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수지의 적자, 현금에 있어서 적자가 나면은 계속 이제 엔저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흑자가 나면은 흑자라는 거는 내가 많이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흑자라는 것은. 근데 적자라는 것은 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 중에서 뭐가 최근에 가장 심각하냐니까 이 디지털 적자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저작권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넷플릭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동영상, 음악 배포, 이거 사용료, 저작권 뭐 이런 것들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일본이 지금 아날로그 사회잖아요. 디지털 사회로 변해가려다 보니까 그전에는 일본 기업 내지는 정부 내에 클라우드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정보를 저장해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클라우드로 바꾼 거예요. 클라우드로 바꾸니까 일본에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예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는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클라우드 사용료가 이제 지불이 되는 거죠. 일본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뭐가 문제였냐니까 전부 각각이잖아. 다 클라우드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사용료가 엄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예요? 2000년, 2005년, 2010년, 15년, 2020년 이게 마이너스 꼬라박기 시작하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디지털 적자가 5년간 약 2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여기 보시면 디지털 적자가 4.7조 엔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해에. 22년도 걸 딱 보니까 11조 4천억 엔 정도의 경상 흑자가 났는데 흑자가 나면 어때요? N고로 가야 되잖아요. 흑자가 나면은. 그런데 무역 수지가 얼마예요? 15조 8천억 엔 적자가 났고 서비스 수지가 5.6조 엔 적자가 났고 제2차 소득 수지에서 2.5조 엔 적자가 났다. 이거는 뭐 해외 자금 원조 같은 거. 이게 합하니까 얼마예요?
23조, 24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자가 이거는 앞으로 구조화돼 가지고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일본은 해외 투자한 자산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해외 순자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GDP가 어떻다 저떻다 막 얘기해도 일본을 좀 이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일본은 그래도 해외 순자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끄떡없어. 일본 정부가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해외 순자산이 너무나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보면은 해외 순자산이 뭐냐니까 과거에 일본이 엔고가 됐을 때 수출 공장들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다 이전해버린 공장을. 그렇게 해서 해외에 투자한 돈이 해외 순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직접 투자잖아요. 자, 이 그래프는 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간접 투자라고 보면 돼요. 해외 채권을 사거나 해외 주식을 투자하거나 주로 이자를 받아먹는 거. 요게 증권 투자 같은 거. 요거는 투자해 놓으면은 이익이 생기면 바로 돈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일본으로. 100%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돈은. 내 통장으로 바로 찍히는 거니까. 그런데 요 주황색 보면 이거는 이제 직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는 뭐냐? 공장을 짓거나 거기다 투자하는 거죠. 물건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떠냐? 14년도부터 이 직접 투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직접 투자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거기에서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익이 생기면 벌은 돈만큼 다 국내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국내에 들어오고 3분의 2는 재투자하기 때문에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달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하냐. 해외 자산이 많다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서 한 30% 정도밖에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번다 하더라도 일본의 엔저에 영향을 줘서 엔고로 가게 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떤 얘기 나온지 알아요? 외부에 있는 돈을 재투자도 하지만 사내 유보금으로 그렇게 많이 쌓아둔다는 거예요. 회사에 돈을 쌓아두고 국내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내에서 그냥 쌓아둔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든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보자. 그래야 엔저를 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걸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어떤 전문가는 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 돈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세금을 대폭 감면해준다. 맨날 쉽게 쓸 수 있는 게 세금이죠. 세금 감면해주는 방법을 쓰면은 자, 저 돈이 들어올까?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얘기 때문에 아까 이 그래프가 실제로는 이만큼 흑자가 나지만 실제적으로 현금 흐름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적자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엔저로 가는 이 동력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차원에서도 일본이 엔저로 계속 갈 수 있는 지금 저 달러의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한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본의 그 펀디멘탈 현금 흐름, 국가 전체 무역 경상수지, 현금 경상수지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가는 거야. 아까 그 디지털 적자가요, 앞으로 갈수록 더 커가지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2030년 정도, 앞으로 6년 후쯤 되면은 일본이 에너지를 해외에서 다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석유라든가 LNG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이 거의 99%, 100% 가까운 걸 해외에서 수입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디지털 적자가 같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적자라는 게 한국 사람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이게 일본의 엔저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거 다 쓰기도 하고 우리 구글 뭐 얼마나 써요? 웬간하면 네이버 지도 쓰지 구글 지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디지털 적자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고.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최근에 엄청난 이게 엔저로 가게 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해외 투자했던 돈이 전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최근에서야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 그러면은 지금 엔저로 지금식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일본 정부가 그게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60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한 달을 채 못 가 원치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 6개월인데 한 달에 600억 달러씩 쓸 수 있느냐?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자산에 그 유보된 유보금들 있잖아요. 그걸 국내로 끌어오는 방법. 세금 감면해줘가지고 국내에 투자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국내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대폭 준다든가. 사실 지금 해외 기업들 많이 유치하잖아요, 일본은 지금.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TSMC 유치해가지고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까지 엄청나게 지원해줘요. 자, 이런 맥락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일본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요.
그게 이제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왜? 지금 보면은 지금 일본의 인건비 엄청 싸졌잖아요. 엔저리 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많이 싸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공장을 세우더라도 이제 생산 코스트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을 국내로 계속 돌아오도록 유치하는 방법.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아주 힘을 써서 추진해 나갈 정책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